첫 번째 덩어리가 그쵸? 80페이지에 있는 9번, 10번 문제가 너네가 질문한 거. 맞지? 80페이지라고 프린트 밑에 페이지 번호 있어. 80페이지에 있는 9번, 10번 문제가 너네들이 공통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82페이지인가? 또 한 덩어리가 뭐였지? 유라, 어떤 덩어리였지? 80페이지 9번, 10번 또 7번 몇 페이지? 82페이지 82페이지에 7번, 8번? 네. 자, 그러면 아까 채윤이가 82페이지 7번, 8번을 해주지 않았나? 선생님이? 네. 자, 그러면 80페이지에 9번, 10번 먼저 봐. 80페이지에 9번, 10번 문제가요.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은 언니, 오빠들도 영재 막판에 푸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그냥 집어넣어봤어.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한 번에 풀리지는 않고 걸쳐 가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이렇게 평면에서 V의 속도로 등속도로 오다가 경사면이 45도인 경사면의 높이가 20m인 여기를 45도인데 이걸 타고 올라가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면 여기에 오면 새로운 속력이 발생을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져. 그랬을 때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칭인 구간.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옆으로 날아간 거리는 80m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서 날아갈 때 이 새로운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 각도도 45도인 거 알아? 요 각도도 45도니까 여기는 45도일 때요. 수평 방향 속도하고 수직 방향 속도가 1대1로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속도를 V로 놓고 이 속도를 V도 놓고 그리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 이 속도는 루트 2 V라고 놓은 거야.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수평으로 갔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할 거야. 그냥. 그러면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하는 거니까 수평 속도 v에다가 t초를 곱하면 80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수직 방향만 보면 사실은 수직 방향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치? 그러면 이때 얘는요, 이 20m가 뭐냐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변이야. 그 방향이 처음에 날아갈 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우리는 변이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쓸 건데 이때 변이가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0은 이죠. 그리고 수직 속도가 V로 위쪽으로 뛰었으니까 처음 속도가 V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T로 놓자 그랬으니까 T 더하기 자 얘는 중력가 속도가 아래로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G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중력가 속도 10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시면 5T 제곱 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가지 식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연방을 풀면 VT가 80이라고 줬거든요. VT가 80이니까 마이너스 20은 80 마이너스 5T 제곱. 그러면 5T 제곱은 100. T 제곱은 20. 그러면 T는 얼마니? 2루트 5.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 치밀어 되니? 유라 여기까지 돼?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아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루트 5고 그리고 수평 방향의 속도가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평 방향 속도가 8루트 5. 그러니까 얘는 8루트 5의 속력으로 수평으로 날아가고 수직으로 8루트 5의 속력으로 올라간 거지.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선수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이 높이거든요. 20에다가 올라간 요 높이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높이를 더하면 최고 높이야. 그랬을 때 이 높이는요. 수직 속도 8루트 5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높이야. 맞지? 자, 그러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중력가 속도를 수직 방향 속도로 나누면 돼. 했던 거 기억나죠? 중력가 속도는 10이고 수직 방향 속도가 8루트 5기 때문에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요만큼이었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올라간 거리니까요. 그래서 자, 수직 방향 속도가요. 8루트 5고요.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10분의 8루트 5요. 그래서 요거 면적 구하시면 더 올라간 높이가 나오죠. 그러니 2분의 1 곱하기 8루트 5에다가 곱하기 10분의 8루트 5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알려줘. 48이 32에다가 5를 곱하고 10으로 나누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16m 더 올라간 거래. 맞아? 유라 산수 틀린 거 있나 혹시 봐야 돼. 자, 그래서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20m에다가 16m를 더해서 총 올라간 높이가 36m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한 번에 풀리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한 번에 풀리는 문제가 별로 없어. 과정을 걸쳐가지만 그 과정들은 사실은 우리가 배운 거야. 그래서 그걸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는 포물선 운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바닥에 닿을 때까지 수평으로 간 거리가 80이라는 걸 아니까 수평 속도 V에다가 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해서 80m 갔어요. 이게 첫 번째 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직만 보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변이가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변이 구하는 공식으로 예쁘게 요렇게 집어넣은 거야. 됐어?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됐어? 대입해서 넣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VT라는 게 80인 걸 아니까 이 자리 VT에다가 80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T 값이 이건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T 값을 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수평 방향의 속도가 그래서 8루트 5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되겠지? 되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요. 여기서 날아갈 때 진짜 속도는 얼마야? 1대 1대 루트 2니까 수평 속도의 루트 200. 그러니까 실제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날아간 속도가 8루트 10입니다. 이거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속도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이 순간의 이 속도가 8루트 10인데 여기서 묻는 건 그럼 경사를 타기 전 원래 V0 속도가 얼마야? 요거 물어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푸냐면 꼬맹아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랑 같다. 되겠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수 있어. 그래서 경사면 최고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이 수평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아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 이렇게 풀 거야. 푸는 방법들은 다양하겠죠. 저는 이렇게 풀어요. 자, 그랬을 때 저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니까 8, 8이 64에 5 곱하면 얼마냐? 320 더하기 위치 에너지 mg h. 그치? 이게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같으니까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이런 얘기야. 자, 여기에서 쓸데없는 m은 날릴 거라서 질량을 안 준 거죠. 그러면 160 더하기 200이 돼서 2분의 1 v0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v0 제곱은 380에 200 얼마? 790? 706 뭐? 700 28이 16 760 이거 380이잖아. 380에 200 28이 16 이거 아니야? 어? 아 이거 360 360에 2배니까 720 그러면 V0는 루트 720인데 이거 베끼면 얼마냐? 하고 있는 거 맞지? 12루트. 응? 12루트. 12 루트 5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너네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우리 혹시 답이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요. 답을 항상 확인해서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쳐놔야 돼서. (36m)는 맞았고요. 저거 왜 4루트 65야? 4루트 65는 얼마냐? 4, 4, 16에다가 65를 곱하면 1040이 나와야 된다는데 V제곱이? 수평 방향 속도가 8루트 5 1대1대 루트 2니까 수직 방향 속도가 이거의 루트 2배 8루트 10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이니까 8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mg h 이게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같으니까 이거거든요. 저게를 제로. 응? 저기 발로트 10에 제곱이 저게 320. 이게 얼마라고? 저게는 320. 근데 얼마라고? 640. 240? 640. 640? 이게 640? 젠장. 그러면 나와? 320 더하기 200은 2분의 1 V제곱 520에 1040 나온다. 되겠어? 네, 그렇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문제라서 9번, 10번 문제는 엄청 어렵지만 괜찮은 문제로 꼭 한번 다시 풀어보면 좋을 만한 문제고요. 자, 그러면 채민이는 그 문제 잠깐 복습하고 있고요. 유라, 너는 82페이지에 7번, 8번 문제야. 자, 82페이지 7번, 8번 문제 보면 비행기가 자 돌의 초속도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돌을 수평으로 자 던졌더니 돌이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가 x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요 우리가 배웠던 포물선의 기본 포맷으로요 실제로 건물 높이 h에서 공을 수평으로 던졌더니 포물선을 그리면서 얘가 x만큼 날아가서 착지했어요.
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때 수평으로 던진 속도 모르니까 V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낙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로 놓으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니까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X는 VT다. 이거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입니다. H만큼을. 됐어? 그러면 H만큼 낙하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얼마고 이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얼마고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H만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 자유낙하할 때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죠. 그래서 S를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낙하할 때 걸리는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야. 그래서 나는 높이를 시간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면 여기에서 T라고 하는 시간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되겠냐?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던진 속도를 우리가 구할 거니까 V는 T분의 X로 처음에 던지는 속력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죠? 자, 얘는 X 곱하기 시간이 적어라고 했으니까 루트 2H분의 G가 맨 처음에 던진 속력이에요. 이렇게 가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얘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죠. 됐어? 자, 돌이 바닥에 닿기 직전 이 속력은 사실은 수평 방향의 속력 V를 가지고 있어요. 등속도로 계속 올 거니까. 그리고 자유낙하하면서 속력도 생겨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는 낙하하면서 생기는 시간은요. 1초 동안 낙하하면 속력은 10, 2초 동안 낙하하면 속력은 20이죠. 자, 그러니까 속력은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에다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수직 방향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GT. 되겠어? 자, 그래서 걸린 시간이 요거라 그랬으니까 수직 방향 속도는 여기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시면 이게 수직 방향 속도야. 되겠어? 그랬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요. 수평 방향 속도에다가 수직 방향의 속도를 구해 놓으시면 이거 벡터 합성하시면 이게 바닥에 닿을 때 실제 속도야. 그러니 바닥에 닿을 때 실제 속도 V는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으로 난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죠? X축 방향의 속도가 요거라 그랬으니 됐어? X제곱에 2H분의 얼마냐면 G가 X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이고요. Y축 방향의 속도는요.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에다 중력과 속도를 곱해서 요게 수직 방향 속도니까 이거 제곱하시면 G분의 2H G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가 약분되죠. 되겠어? 그래서 수직 방향 속도는 이렇게 쓰시면 비스듬한 방향의 실제 속도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되겠어? 요런 거. 자, 그러면 유리는 그거 틀린 거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채민아. 자, 채민이 아까 문제 푼 것 중에서요. 질문한 거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 요거 설명해 줄게요. 아까 문제 푼 것 중에서 몇 번 문제냐면 유리는 이거 어떻게 풀었었니? 11페이지, 지금 받은 프린트 11페이지에 17번 문제 말이야. 자, 이건 가장 언니 오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이게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거라서 선생님이 수능 문제 한번 집어넣어 본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볼게요. 자, 이 17번 문제는요. 스키장 경사면에서 스키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경사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로 내려옵니다.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출발점에 정지되어 있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서 스키 루트 100m를 내려온 거죠. 근데 이때 구간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 여기를 R점 이렇게 잘라준 거야. 그랬을 때 요 거리가 30m, 요 거리가 30m. 그리고 여기
P와 Q를 지나는 순간에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은 10이고요.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은 15야 라고 하는 요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푸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등가속도라고 하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요렇게 했을 거다. 그림의 개형은 잡혀.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고 도착점에서 이동 거리는 100m 이런 얘기지. 근데 가다 보면 P점을 지나는 순간에 시간이 있을 거고 Q점을 지나는 순간도 있을 거고 R점을 지나는 순간에 시간도 있을 거야. 그 시간이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거리가 30m라고 하는 힌트 줬다. 그리고 힌트 하나를 더 줬는데 PQ 구간의 평균 속도가 10이라는 거 줬다. 그러면 채빈아, 우리 간거리 구하는 방법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복잡한 방법도 있지만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치? 그렇다면 PQ 구간의 평균 속도가 10이고 간거리가 3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걸린 시간은 3초겠구나라고 하는 게 나와. 그래서 이 구간에 걸린 시간이 3초란 말이야. 그치? 하나 더. Q에서 R까지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15라고 했어. 그러면 요번에 15라는 속도로 30m 갈 거니까 이 구간에 걸린 시간은 2초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PQ 구간의 평균 속도가 10이래. 그럼 PQ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어디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3초 걸리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는 P로부터 1.5초 지난 후의 속도란 얘기야. 이해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의 평균 속도가 15라면 사실은 Q와 R의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가 15라는 거고 그 가운데 속도는 전체가 2초 걸렸으니까 Q로부터 1초 후의 속도란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구할 수 있냐면 PQ 구간의 평균 속도에서 QR 구간의 평균 속도까지의 이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이게 전체 가속도의 크기와 같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평균 속도에서의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초에다가 1초를 더하니까 2.5초 걸렸어. 그래서 2.5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 증가한 거냐면 10 증가한 거거든요. 10이 아니고 5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면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구나 얘가. 이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주어진 평균 속도가 그 구간의 정확하게 가운데 속도라는 걸 인지하면 돼. 그래서 가운데 속도라는 걸 인지하면 되고 그래서 이 구간 P에서 R까지 전체 걸린 시간이 5초니까 그래서 가운데 부분의 시간이 그래서 2.5초 걸린 거야. 절반 시간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2라는 거 확인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가속도가 4니? 아니요, 2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점에서 P까지의 거리, 요 거리가 얼마인지 요거 구해줘 라고 하는 거잖아. 요 거리가 얼마인지 구해줘. 요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가속도가 2라 그래서 1초의 속도가 2씩 빨라져. 다시 말해 PQ 구간의 평균 속도가 10인데 그 10에서부터 P점까지는 1.5초 전이야. 그러면 1초의 속도가 2씩 빨라지니까 1.5초 전의 속도는 얼마였냐면 7이었다. 이게 P의 속도라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게 그 P점까지
요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리는 보시면 0에서 7까지 갔으니까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2분의 7이에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할 건데, 자, 출발점에서 P까지의 평균 속도는 2분의 7이고요. 걸린 시간은요. 됐어. 1초의 속도가 20 빨라지는데 처음 속도 0에서 7까지 빨라지려면 걸린 시간은 3.5초. 3.5초니까 그래서 자 곱하시면 3.5 곱하기 3.5 얼마 나오냐? 너무 어렵다 씨. 자 그래서 12.25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요 거리가 요 거리가 12.25m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자, 도착점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도착점은요 바로 100m 다 왔을 때의 속력이죠. 그래서 100m 다 왔을 때 이 순간 속력 얼마야? 근데 문제는 100m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시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다. 기억하겠어? 자,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때 처음 출발할 때 속도는 0이고요. 도착할 때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V는 루트 EAS에 집어넣을 건데, 자 이때 루트 2 곱하기 얘의 가속도 2고요. 전체 간거리가 100입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 속도가 20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유리는 어떻게 풀었냐? 가속도 먼저 가속도 먼저 풀었어? 비슷하게 푼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체의 운동이고요. 거기 뒤에 1회차, 2회차, 3회차는 풀어가지고 답안을 줬으니까 채점까지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해야 되는 건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21페이지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힘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설명하는 주제는 힘입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고 조금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익숙해질 거거든요. 자, 운동 파트는 여기까지만 알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유형 분석하시면 돼.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 뭐야?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힘이라는 거 우리 알아. 근데 그 힘에는 뭐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어? 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힘은 실제로 진짜 힘, 알짜 힘을 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알짜 힘, 진짜 힘을 힘이라고 하는데, 자, 힘을요. 됐어. 내가 주면 힘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힘이라는 게 있는 거 맞아? 맞다고요. 근데 우리 영혼이랑 귀신도 안 보이는데 걔는 진짜 있어? 우리는 없다고 그러죠. 왜? 힘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니까 있다고 믿는 거고, 영혼이나 귀신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힘이라는 건 반드시 물체의 모양이나 또는 뭐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찌그러지고 있어? 저 새끼 모양 바뀌고 있잖아? 그럼 반드시 힘 받고 있는 거야. 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모양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고,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고 있잖아? 그럼 걔는 힘 받고 있다는 거야. 이 운동 상태가 뭐야? 빠르기나 방향이 바뀌고 있으면 반드시 힘 받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 그때 많이 바뀌면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조금 받고 있으면, 조금 변하고 있으면 힘을 조금 받고 있는 거고요. 안 변하면 힘을 안 받고 있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힘이라는 건 이 변화된 정도로 우리는 힘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누가? 뉴턴이.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요. 이 힘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하나의 힘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 힘에 3요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얘한테 힘을 주니까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근데 힘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가잖아. 되겠습니까? 자, 힘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의 힘에는 당연히 힘을 준 지점, 나 힘 여기 받았어요 라고 하는 힘의 작용점이 있고요. 그 지점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았냐? 힘의 방향도 있고요. 얼마나 센 힘을 받았냐? 힘의 크기도 있죠. 이 3가지를 우리가 힘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달라도 다른 힘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중에서 이 3가지 요소를 가장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뭐가 있다? 기호가 있다. 그 힘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기호가 바로 뭐니? 화살표다 이 얘기죠. 자, 그중 하나의 화살표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똥꼬가 나타내는 게 나 여기다가 힘 받았어 라고 하는 힘을 받은 지점에다 찍는 얘가 바로 작용점이에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을 나타내는 방향이고 그리고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합니다. 이게 힘의 크기야. 그러니 일반적으로 1cm짜리 화살표가요 10N의 힘을 나타내 라고 줬다면 그래서 30N의 힘은 화살표 길이 3cm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면의 한계 때문에 힘의 크기와 비례하는 화살표의 길이를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려놓고 F는 100이야.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실제로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표현한다. 됐어? 자, 근데 이러한 힘은요 다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른 중학교 때 배웠던 애들과 다르게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이라도 힘의 방향이 다르면 두 힘은 다른 힘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도 크기가 10N이고 얘도 크기가 10N인데 F1과 F2는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다른 힘이야 라고 표현해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달라도 우린 다른 힘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이러한 힘처럼 방향을 갖는 값들을 우리가 싸잡아 물리에서는 벡터 값이야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그래서 이러한 힘들을 어떻게 다룰 건지 벡터 합성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했니 안 했니? 같은 방향일 때 더하는 거야, 반대 방향일 때 빼는 거야, 비스듬한 방향일 때 평행사변형 그려서 합성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놈의 새끼들이. 자, 그래서 이러한 힘이 있는데 이러한 힘이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한다고 치자. 2kg짜리 물체에 A에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주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4N만큼 뭔가가 바뀔 거야. 근데 실제로는 하나의 물체에 이렇게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여러 개의 힘이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니 그 여러 개의 힘이 이쪽 방향으로 4N, 이쪽 방향으로 8N, 이쪽 방향으로 3N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이 힘을 어떻게 합성해서 이 물체는 얼마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4N과 8N의 힘이 2개가 작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F1과 F2라고 하는 두 힘이 있다. F1과 F2라고 하는 두 힘을 그래서 더하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플러스는 합성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그중 F1과 F2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에서 합성하는 방법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그냥 더하는 게 힘을 합성하는 거죠. 그러니 4N에다 8N을 더하세요. 그래서 12N의 알짜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원래 두 힘에 같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 오른쪽으로 4N, 오른쪽으로 8N의 힘이 작용하면 사실은 이 두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12N의 힘을 만들어.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지? 자, 그런가 하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도 있죠. 얘네들 이제 따로 쓸 필요가 없이 얘네들은 합성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12N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 그랬을 때 이 F라는 힘과 여기 있는 F3라는 힘을 합성해 보세요. 왜? 두 힘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F라는 힘과 F3라는 힘을 합성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더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합성하는 방법인 거 너네도 알아. 됐지? 자,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니까 12에서 8을 빼면 이때 알짜 힘은 4N밖에 작용하지 않고요. 이때 알짜 힘은 큰 힘 방향으로 작용해. 그러니 이때 큰 힘이 오른쪽이니까 이 둘을 합성하면 큰 힘이 작용하는 이 방향으로 4N의 힘이 생기는 거구나.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문제는 세 번째.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이 문제거든요. 이걸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을 때 알짜 힘 어떻게 구해요? 얘는 이 방향으로 4N, 이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알짜 힘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 알짜 힘은 그래서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 방향이 알짜 힘 방향이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알짜 힘의 크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각도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겠죠? 평행사변형 그렸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이때 알짜 힘은 5N이야. 이렇게 구하면 된단 말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구할 건데 문제는 이 값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됐어? 이건데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을 이루고 있다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저한테는 3N이라는 힘과 4N이라는 힘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서 작용할 수 있다고 치자. 됐어?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4N과 3N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빨리 생각해. 3N의 힘과 4N의 힘의 합력이 얼마니? 이 합력의 범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채민아, 3N의 힘과 4N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때 가장 큰 힘을 만들어? 그쵸. 이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최대의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가 최대 효과를 만든다. 그래서 얘는 가장 큰 힘을 만들면 7N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작은 힘은요, 두 힘이 반대 방향을 이루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때 알짜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되는 거니까 1N이 가장 작은 힘이야. 그래서 180도일 때가 가장 작은 최소의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힘의 범위는 1N보다는 크거나 같고 7N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힘을 만들 텐데 그러면 1도 7도 아닌 나머지 힘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나머지 힘이 비스듬할 때 만들어지는데 생각을 해봐라. 3N과 4N이 있는데 3N과 4N이 있는데 이 새끼 다 4N이거든요. 근데 3N이 하나는 이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요각도 30도로 작용해. 하나는 이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 각도가 60이야. 하나는 이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 각도가 90이고요. 하나는 이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 각도가 120도라고 치자.
우리는 90도밖에 배운 게 없는데 나머지 각도도 나왔어. 자,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알짜임이 제일 클까? 1번이요. 됐어? 그 다음 2번이요. 그 다음 3번이요. 그 다음 4번이 제일 작아요가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 수 있어요. 왜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가 최대고 180도가 최소라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알짜임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 되어 있고 됐어? 각도만 다를 때는 각도만 보셔도 누구의 힘이 최대일지 압니다. 됐어?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각도가 제일 작은 1번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알짜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만큼이 알짜임,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려보시면 실제로 대각선의 길이가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니까 끝과 끝만 보시면 각도가 벌어질수록 대각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벡터들은 사이의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합성된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각도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우리는 고3 때까지 피타밖에 안 쓰고 나머지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가거나 영재고 가면 그때 각 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비스듬한 방향 중에 구할 수 있는 이 90도가 아닌 나머지 각들 중에서 구할 수 있는 특수각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특수각이 몇 도냐면 120도일 때를 얘기하는데 조건이 있어. 각도만 120도면 되는 게 아니고요. 두 힘이 이루는 사이각이 120도이면서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자체를 특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같고요. 사이각이 120도면 특수각인데 이때는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그렸을 때 됐어. 이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이자 마름모입니다. 그러니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 대각선은 반드시 두 힘의 가운데 방향을 향하고요. 이 대각선의 길이는 각 변의 크기와 반드시 같다. 그러니까 이때 알짜임은 정가운데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합니다. 알겠어? 자, 그렇다면 꼬맹아 요거요. 세 힘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세 힘이 있어요. F1이 10N이고요. F2도 10N이고요. F3가 20N이고요. 요 각도가 120도, 요 각도가 120도입니다. 그러면 이 세 힘의 알짜임은 어느 방향으로 몇 뉴턴이니? 구했어. 채민, 어느 방향? 아래 방향. 몇 뉴턴? 10뉴턴이죠. 왜? 이거 두 개가 특수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10뉴턴의 알짜임을 만들 거고요. 가운데 방향이니까 얘로부터 60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랬을 때 알짜임을 구했으니까 얘네들을 없애면 나머지 두 힘, 얘와 얘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라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알짜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나는 힘이라고 하는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알짜 힘을 구했는데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방향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F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 F2라는 힘이 작용하면 이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대각선이 두 힘의 알짜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알짜 힘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거꾸로 만약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나와요. 또는 속도라고 하는 방향을 갖는 값이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 포물선을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의 속도를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의 속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나 속도는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분해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사이각이 세타라고 준다면 이 자체가 90도라면 여기도 90도일 거다.
피타다. 우리 피타밖에 안 써. 그랬을 때 요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F면 됐어. 각의 바로 옆에 있는 값은 빗변 길이의 코사인 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각이 마주보고 있는 이 FY에 해당되는 이 변은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사인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 이렇게. 자, 힘을 합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건 힘을 분해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주로 힘을 합성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나온 힘이나 속도를 분해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분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이 있는데 우리는 이 힘에요 종류가 있다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됐어? 힘의 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서 중학교 내내 배웠던 힘의 종류는 6개야. 기억해내. 중학교 1학년 때 4개 배웠고요. 2학년 때 2개 더 배워. 6개가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 물론 중력. 맞아. 또 탄성력. 또 구력. 또 마찰력. 이거 4개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요. 중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 정기력과 자기력이라는 것까지 배워서 힘이 총 6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힘에다가 선생님 수직항력이나 장력 같은 거 넣지 않아요? 넣지 않아요. 자, 이건 힘을 만든 근원이 뭐냐? 그래서 얘는 질량이 힘을 만든 근원이야. 얘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만든 힘이고요. 얘는 유체 속에서 물체가 만든 힘이 근원이에요. 이렇게 힘을 만드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힘은 6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6개의 힘을 꼬맹아 나눠봐. 이 6개의 힘을 분류할 겁니다. 저는 6개의 힘을 분류할 건데 그 중에서 반드시 접촉할 때만 작용하는 힘이 있어. 접촉할 때만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있어. 됐니? 영재 과거에서 맨날 물어보는 문제야. 찍어.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는 거. 뭐 있냐? 두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두 물체 사이에 그 힘이 작용해요. 뭐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새는 중력을 받는데 새는 날아다녀요. 땅에 붙어 있지 않아도 돼요. 되겠어? 이렇게 중력은 두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야. 또요. 올 것 같아요. 자기력이 그렇습니다. 자석과 자석 사이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자기력이 그렇고 같은 이유에서 전기력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 부력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절대로 떨어지면 작용하지 않습니다. 마찰력은 물체와 표면이 붙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이고요. 탄성력은 용수철에 물체가 붙어 있어야만 용수철에 힘을 작용해서 줄 수 있고요. 부력이라는 건 물속에 물체가 들어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힘이지 떨어져 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힘입니다.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할 수 있는 힘,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물리를 다 했으니까 또 다른 분류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분류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냐, 보존시킬 수 없는 힘이냐. 기억나요? 이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들을 우리는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없는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나눕니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또 3개 있는데 이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거만 되죠. 이 세 개를 뺀 나머지 모든 힘, 어떤 힘이 와도 역학적 에너지는 그 순간부터 변합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힘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요, 우리는 첫 번째 힘이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힘이 바로 뭡니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는 힘이었어. 기억나? 우리 물리 1에서도 다 했었는데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는 힘은 단지 용수철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고무줄에도 작용하고 우리 피부에도 탄성력이 있습니다. 탄성은 물체가 변형됐을 때 그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을 얘기해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질 중에 정확하게 용수철은 대단히 특이한 아이가 있습니다. 용수철은요, 변형된 길이와 작용하는 탄성력의 극과 정확하게 비례해요.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용수철이 있었죠. A라는 용수철에 내가 10N짜리 물체를 매달았더니 이 용수철이 10cm 늘어났어? 그러면 이 용수철에다가 10N이 아니고 20N짜리 물체를 매달면 얘는 20cm 늘어나고요. 30N을 매달면 30cm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은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만큼 탄성력이 생기기 위해서 변형된 길이와 작용하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가 완벽하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약에 10N의 힘이 작용할 때 10cm 늘어났는데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30cm 늘어났어? 그럼 너는 30N이야 라는 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용수철을 가지고 모르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로 만든 게 바로 용수철 저울입니다. 기억나지? 자, 근데 A라는 용수철은 10N의 물체를 매달면 10cm 늘어나는데 옆에 있는 B라고 하는 두꺼운 뚱뚱한 용수철은요, 똑같이 10N의 물체를 매달면 겨우 5cm밖에 안 늘어나요. 이렇게 용수철마다 똑같은 무게의 물체를 매달아도 늘어나는 정도가 다 다르다. 그게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해서 잘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이걸 샤프에 넣을 건지 자동차 만들 때 넣을 건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표현하는 용수철 상수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썼다. 기억나지? 자, 용수철 상수는 모든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로 정의한다. 그러니 A라는 용수철은요, 10N의 힘을 줬을 때 10cm가 늘어난다면 얘를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10배 크게 늘어나야 되니까 힘도 10배 줘야 돼요. 그래서 100N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100Nm예요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 그거에 비해서 B라고 하는 용수철은요 라고 하죠. B라고 하는 용수철은 10N의 힘을 줬을 때 5cm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20배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힘도 20배 크니 200N이 필요하다. 그래서 B라고 하는 물체의 용수철 상수는 200Nm라고 하더라. 기억나죠? 자, 그러면 용수철 상수는 A보다 B가 크네요.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용수철이 단단해서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다. 되겠어? 자, 얘는 용수철이 A보다 2배 더 단단하니까 늘어난 길이는 절반밖에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측정해서 알 수도 있지만 계산할 수도 있다. 이 탄성력이라는 힘은 Kx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탄성력은 측정하는 게 아니고 탄성력은 Kx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랬을 때 이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에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찾아내. 너네 했었어.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뭐였다? 그래프에서 기울기 보는 방법? 그죠? 뭘까, 유라? 재미 뭐냐? 네. 모든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으로 계산한다 그랬다.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처음부터 용수철 상수를 얘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의 의미는 뭐다? 얘기해. 채민, 면적의 의미 뭡니까? 면적은요. 됐어. 네. x 곱하기 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물체가 매달려서요. 그래서 용수철한테 힘을 줘서 용수철을 잡아당긴 거 아닙니까? 되겠니? 그래서 y축은 힘이고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잖아. 그러니까 민넓이는 뭘 얘기하니? 힘 곱하기 거리? 1의 6. 그래서 이 물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서 물체가 해준 일의 양을 얘기한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물체가 일을 해주면 용수철은 그 일을 받죠.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용수철의 탄성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값이다. 이게 탄성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는 면적이다. 되겠어?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2분의 1 kx 제곱이죠. kx 곱하기 x니까. 되겠어? 자, 그래서 용수철이 만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수철이 갖게 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 탄성력의 크기는 kx로 보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면 상의 꼬맹아 기억해.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처음에 늘어나기 전에 위치가 우리 5점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형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놓고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습니다. 내가 얘를 잡아 당겨서 얘가 이만큼 용수철이 늘어나서 물체가 여기 오게 할 거야. 그래서 최대한 늘렸을 때의 위치를 나는 A라고 할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잡아 당겼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손을 확 놓쳐. 그러면 얘는 제자리로 확 가죠. 자, 이렇게 제자리로 확 가는 동안 에너지의 변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뀔까? 유라, 얘기해. 이거요. A점에 있을 때는요. A점에 있을 때는 물체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용수철이 만드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는데, 얘는 탄성력밖에 받지 않아요. 바닥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니 A 위치에서나 O 위치에서나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A 위치로 잡아 당겼을 때 얘는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잡아당기면서 해준 모든 일이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냐면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얘가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하면 이때 갖는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그러니 탄성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니까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만큼이지.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 탄성력에 의해서 얘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갈수록 변형된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 탄성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탄성 에너지가 뭘로 바뀝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속도가 점점 훅 하고 빨라집니다. 그랬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면
용수철은 늘어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죠. 대신에 그 모든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처음 A 위치에 있을 때 탄성 에너지의 크기와 똑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그래야 역학적으로 구조되죠. 그러면 이 순간의 속도가 얼마냐고? 5점에 왔을 때 속도 얼마야? 그래서 라고 하니까 5점에 왔을 때 속도는요 2분의 1 kx 제곱의 크기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 그랬을 때 속도를 구하시면 되니까 의미 없는 거 날리시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의 속도는 됐어. 루트 n분의 kx의 크기만큼이다. 이 얘기도 돼. 되겠어? 하겠어? 돼? 자 그러면 이때요. 제자리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탄성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져요.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0이었다가 1이었다, 2였다, 3이었다, 4였다가 5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속도가 제일 빨라. 근데 문제야. 너무 빨라. 못 멈춰.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멈출 수 없죠. 그래서 계속 쭉 갑니다. 언제까지요? 속도가 다시 줄어들어 4, 3, 2, 1, 0 될 때까지 가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완벽하게 탄성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 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탄성 에너지로 바뀌려면 됐어? 늘어났던 길이만큼 다시 압축돼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물체가 옵니다. 여기가 삐져입니다. 되겠어? 그럼 내가 잡아당겼다가 놀 때 바닥과의 마찰이 없으면 물체는 영원히 이 사이를 딩 이렇게 움직입니다. 알겠어? 그럴 수밖에 없어. 됐죠? 자, 근데 이때요. 최대한 늘렸을 때가 x인데 손을 놓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절반만 남아있는 이 순간에 여기를 P점이라고 하죠. 절반만 돼서 남아있는 이 점을 지날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 생각. 풀어버리. 잡아당겼다가 놔서 원래 늘어난 길이의 절반으로 돌아갈 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구하십시오. 율 나왔어? 탄성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 몇 대 몇? 몇 대 몇일 것 같아? 안 정한 거 있어? 응. 채민이 구했냐? 구해봐.
답이 얼마냐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돼. 채민 어떻게 풀고 싶어? 응. 자꾸 얘기해. 어차피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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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풀 거잖아, 그치? 어떤 원리? 맞아요. 정확하게 잘 잡은 거예요. 실제로 얘가 가고 있는 어느 지점이든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 P점에 와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kx 제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절반만 압축돼 절반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순간의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kx가 아니고 2분의 1 x의 제곱이란 얘기야. 변형된 건 2분의 1 x밖에 없잖아. 그러니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면 8분의 1 kx 제곱인데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 운동 에너지는 8분의 3 kx 제곱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면 돼. 되겠어? 그러면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그래서 1대 3이라는 게 나오죠. 되겠어? 1대 1 아니야. 1대 3이야. 되겠냐? 이런 느낌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아까요. 최대한 x만큼 늘어났을 때 용수철이 갖는 탄성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어. 이게 2분의 1 kx 제곱의 크기였어. 근데 손을 놔서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늘어난 길이가 절반인 2분의 1 x로 돌아왔다고. 그러면 그 지점에서 탄성 에너지는 요만큼만 탄성 에너지고 나머지 이만큼이 무슨 에너지냐면 운동 에너지야. 그래야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맞냐? 그랬을 때 꼬맹아 이 삼각형 대 얘의 넓이 비율 몇 대 몇이냐? 1대 3이죠. 이해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되겠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됐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용수철 나오면 애들이 대단히 당황하거든요. 엄청 싫어해요. 하지만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그게 용수철이든 물체가 자유낙하하든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만큼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선배들도 하는 말이 1대1이요 라는 얘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제자리로 절반만큼 돌아왔을 때 탄성 에너지는 나머지 에너지고요. 그리고 탄성 에너지가 나머지 에너지로 바뀐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랬을 때 비율이 1대 3이라는 걸 우리는 배웠으니까 알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바로 탄성 에너지인데, 됐죠? 이게 바로 탄성 에너지라면 우리가 탄성력이라면 두 번째 마찰력은 어때? 얘기해요. 마찰력이라는 건 물리 1, 물리 2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올림하고 과거 입시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과거 영재 입시에서 반드시 나오거든요. 왜? 우리 일상생활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찰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마찰력이 뭐니? 라고 하면 마찰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마찰력이라는 게. 되겠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마찰력의 그러면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니? 너네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해.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뭡니까? 이씨.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첫 번째. 물체. 그쵸. 여러분들이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무게야.
그래서 무거운 물체가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중학교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가르쳐 준 건데 우리는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요. 그래서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마찰력은요, 그 물체가 바닥을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마찰력을 만듭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물체 1kg짜리가 있어? 그럼 얘는 바닥을 10N의 힘으로 누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마찰력을 만들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1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내가 얘를 위쪽 방향으로 4N의 힘으로 들어올리면 얘는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6N밖에 안 돼요. 그럼 마찰력은 6만 만드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요. 그래서 물체의 마찰력을 만드는 크기는 사실은 물체가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만큼 마찰력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수직항력이 마찰력을 만듭니다. 이걸 대문자 N이라고 써요. 그치?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빨리빨리 고치자. 되겠어? 자, 두 번째. 채민아, 마찰력을 만드는 두 번째 원인, 마찰력은 뭐에 의해 크기가 결정돼요? 그렇죠. 접촉면의 거칠기가 물체의 마찰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체라도 유리판 위에 있을 때보다 사포 위에 있을 때 마찰력이 훨씬 더 커요.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물체와 접촉면 사이의 거칠기를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거칠기라고 안 하고 이걸 마찰 개수라고 불러. 그걸 우리는 뮤라고 쓴다. 그죠? 마찰 개수가 0.1이네가 있고 마찰 개수가 0.3이네가 있어. 얘가 3배 더 거치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찰력은 무거울수록 표면이 거칠수록 근데 꼬맹아 같은 표면에 그래서 나는 한 놈을 뉘어나 한 놈은 세워나 그러면 A, B 누가 더 마찰력이 커? 판단.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마찰력은요 접촉한 면의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접촉한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고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딱 두 개다. 딱 두 개다. 그래서 수직항력과 마찰계수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거나 영재고 가시면 마찰력 계산할 건데 마찰력은요. 그래서 마찰계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하시면 됩니다. 마찰계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한 만큼이 마찰력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근데 문제는 이 마찰력에도 종류가 있어요. 마찰력에 종류가 있는데요. 그걸 아셔야 그 문제를 풉니다. 마찰력에도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물체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10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얘가 정지되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물체를 10N의 힘으로 당기니까 얘가 안 가. 마찰력 얼마니? 10N의 힘으로 당기니까 안 가. 안 간다는 얘기는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무조건 알짜 힘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N의 힘으로 당겼는데 안 간다는 얘기는 당기는 방향으로 운동하지 못하게 마찰력이 순간 작용했다는 얘기다. 얼마만큼? 10N만큼. 이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물체한테 A한테 10N의 힘을 주니까 안 가니까 나는 이제 20N의 힘으로 힘을 증가시킬 거야. 그랬는데도 이 새끼 안 가.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찰력의 크기가 2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찰력은요 정지되어 있을 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만큼이 마찰력이 되는 거야. 네가 10 주면 10, 20 주면 20. 됐어? 선생님 제가 30 줬는데도 안 가? 그 순간 마찰력이 30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 새끼는 계속 버텨요?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만 버티다가 어느 특정한 힘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가죠. 됐어? 그래서 마찰력의 종류는 이렇게 그립니다. 마찰력은 이렇게 그리는 때 됐어? 외부에서 10N의 힘을 주면 마찰력도 10, 20N의 힘을 주면 마찰력도 20, 30을 주면 마찰력도 30이니까 그래서 이 마찰력이라는 거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같은 크기만큼 마찰력이 비례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때는 10, 20일 때는 20, 30일 때는 30만큼의 마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0, 1, 2, 3, 4, 5, 6, 7 그래서 30까지가 정지되어 있는 순간에 물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마찰력입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들을 우리는 마찰력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얘네들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그 힘 중에서 얼마의 힘이 작용해? 그건 외부의 힘을 측정하면 알 수 있죠. 됐어? 자, 근데 얘가 30까지를 견디는데요. 30보다 0.0001이라도 힘을 더 크게 주는 그 순간부터 가. 그 순간부터 가. 그래서 0.001이라도 더 큰 힘을 주는 순간부터 가는데 그 힘의 크기를 우리는 그냥 30까지 안 가고 30부터 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됐어? 30까지는 안 가. 근데 30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30을 조금이라도 넘기는 그 순간부터 물체가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 운동하는 순간에 마찰력은 갑자기 확 줍니다. 그래서 정지하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운동하고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 정지되어 있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 중 됐어? 이 모든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그중 가장 큰 마찰력을 우리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우리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중 정지 마찰력은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얘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측정해야만 알 수 있어요. 됐어? 그래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의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방향만 반대인 겁니다. 알겠냐? 자,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얘는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자, 그 중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요. 이거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시면 되고요. 운동하는 순간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이요. 이거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가요. 똑같은 바닥에 있을 때도 물체가 정지되어 있냐 아니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친 정도의 마찰 계수가 달라집니다. 이 마찰 계수는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하고 있을 때 생기는 운동 마찰 계수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정지되어 있을 때 마찰 계수가 훨씬 큽니다. 운동 마찰 계수보다. 그래서 아빠가 가끔 가다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이렇게 댔는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이중 주차를 해서 아빠 차를 막았어. 그럼 아빠가 앞에 있는 차 밀어. 그래서 우리 밀거든요. 근데 처음에 무소처럼 큰 차가 있으면 처음에 바퀴가 움직일 때까지 엄청나게 센 힘으로 밀어야 돼. 그래서 혼자서 미니까 안 가서 아빠까지 내려서 같이 밀어주시니까 바퀴가 돌기 시작했어. 자,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빠가 밀지 않고 나 혼자 밀어도 차가 쭉 갑니다. 됐어? 왜? 멈춰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과 운동하고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달라요.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운동 마찰력보다 훨씬 큽니다. 됐어?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냐면 정지 마찰 계수가 0.3이라고 줬잖아. 그리고 그 물체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 10kg니까 100N으로 누를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30N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운동 마찰 계수는 얼마냐면 0.1이잖아. 됐어? 그리고 수직 항력은 똑같이 100이잖아. 그러면 운동 마찰력은 10N이잖아. 이렇게 돼요. 됐어? 그래서 마찰력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훨씬 크다. 이유는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다 크지? 그거 가지고 영재막하고 자소서에 애들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마찰력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물체는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30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이 10이라고 치자. 그래서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그럼 나는 이 물체를 민다. 얼마의 힘으로? 50N의 힘으로 밀 거다.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 알겠습니까? 구하십시오.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라고 그래서 정답까지 얘기 안 하고요. 문제를 푸는 키워드를 빼고 그냥 먼저 풀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틀려도 돼. 그래서 푸십시오. 영재 과거는 자꾸 너네가 틀려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가르쳐주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고 문제 내요. 그래서 풀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활에 익숙하시면 돼요. 율 계산했어? 얼마? 5m/s 제곱. 왜요? 왜요? 어? F는 MA인데 A는 N분의 F인데 불러. 얼마분의? 10분의 5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얘는 마찰이 작용하잖아요. 가속도는 알짜 힘으로 그냥 내가 주님이 아니고 알짜 힘으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물리원을 배울 때 무조건 물체와 바닥 사이 마찰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언제나 알짜 힘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30이고요. 운동 마찰력이 10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어요. 근데 내가 50N의 힘을 밀었어요. 그럼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첫 번째 생각하세요. 얘 밀었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유라. 얘 갈까 안 갈까? 가죠. 왜 가요? 정지 마찰력. 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줬기 때문에 얘는 갈 거다. 알겠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얘 간다. 판단했습니다. 얘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 라고 했는데 채민아 불러. 넌 어떻게 했니? 3m/s 제곱? 4m/s 제곱. 자, 왜? 네. 운동하는 순간부터는요. 물체가 내가 힘을 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는 됐어. 물체한테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다. 운동력 마찰력이다. 그래서 이때 운동 마찰력이 10이 작용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그냥 넘었다 안 넘었다 그래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만 판단하는 커트라인일 뿐 얘는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됐어? 커트라인을 넘었으니까 움직여. 그 움직이는 순간부터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 그러면 마찰력과 내가 준 힘이 반대 방향이니까 알짜 힘은 빼야죠. 그래서 얘는 작용하는 알짜 힘이 40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3이다. 이렇게 가자.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찰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의 운동도 이해할 수 있다. 자, 요번에 세종과거의 어떤 오빠한테요.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요. 이 물체와 바닥 사이에 거칠기인 정지 마찰 계수를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알아? 당겨서 움직이는 순간에 힘을 구하면 그게 최대
최대 정지 마찰력이니까 이물체의 질량을 알면 수직 항력하니까 계산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으로 힘을 주면 움직이는 거라서 정확하게 최대 정지 마찰력을 아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걸 용수줄로 잡아당겼을 때 물체가 가볍기 때문에 정확하게 힘이 얼마일 때 움직인다?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 계수, 정지 마찰 계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닥을 그래서 점점 기울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기울입니다. 언제까지? 이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까지의 각도를 재려고요. 그래서 이 판을 점점 들어 올려. 점점 들어 올리는 순간 어떤 각도에서 아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각도를 재. 그걸 알면 마찰 계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면 이물체의 질량이 m이니까요. 사실은 얘는 이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데 나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을 x축이라고 할 거고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을 y축이라고 할 건데 얘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러니 중력을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보자. 그랬을 때 경사각도가 세타면 중력과 수직항력에 해당되는 요 사이 각도가 반드시 세타다. 그래서 경사면 방향으로 밀고 내려가는 이 힘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됐어? 자, 이때 요 힘의 크기인 경사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바로 mg 쌍 내려가 세타만큼 생긴다. 그죠? 경사면을 콩 누르는 이 힘은 됐어?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으로요. 얘는 mg 콩 눌러 세타만큼 생긴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해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이 순간에 됐어? 이 힘만큼이 됐어?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와 같아진 순간이야. 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야. 그죠?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이 뮤 n인데 됐어? 이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 사인 세타와 같아진 순간인데 여기서요 n을 얼마로 놓을까요? 아까 바닥에 물체가 있으면 이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mg라고 그랬죠. 근데 경사면에서는 물체가 바닥을 이 경사면의 바닥은 이겁니다. 이거를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얘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수직 항력의 크기는 m이 아니고 mg 코사인 세타로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때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 계수를 알고 싶은데요. mg 날라가잖아요. 그래놓고 뮤로 정리하시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다시 말해 탄젠트 세타 값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순간의 각도만 아시면 이 각도의 탄젠트 값이 바로 물체와 바닥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지 마찰 계수를 알았으니 이걸 다시 평면 상태로 돌려. 그랬을 때 이물체에 작용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일까? 라고 하면요. 얘를 세워놓던 바닥으로 평평하게 놓던 마찰 계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한 그 값입니다. 탄젠트 세타. 됐어? 그래서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요. 됐어? 마찰 계수인 탄젠트 세타에다가 얘의 수직항력 mg를 곱한 만큼이 바로 얘의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할 수 있겠지? 뭐가 물어봤어?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하겠어? 아냐고! 율 알겠어? 채민 알겠어?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이것들이.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찰력의 정체는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힘 중에서요. 여러분들 자, 벌써 39분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빨리 끝내자. 힘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세 번째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원래 이름은 만유 인력입니다.
물리 1, 물리 2를 해도 힘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책이 없거든요. 근데 영재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얘네들은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림 들어갈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너네는 나름 목적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해봐 주는 거야. 머릿속에 넣어. 자, 중력의 원래 이름이 만유인력입니다. 자, 이 만유인력은 중국 새끼들이 돼서 해석한 걸 한국말로 바꾼 건데 자,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존재해. 자, 라고 하는 이 만유인력은 왜 생기는 거냐면 두 물체 사이의 질량 때문에 생깁니다. A라는 물체의 질량이 m이고요. B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야 라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는 겁니까?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까? 아니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그 물체의 무게 중심에서 다음 물체의 무게 중심까지 이렇게 재는 걸 우리가 사이 거리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릴 때는 대충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물체의 거리를 재는 방법입니다. 과학적 방법. 알겠어? 그랬을 때 이 물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질량이 있는 물질들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질량 때문에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더라.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겠다. 뉴턴이 알아낸 거죠. 됐어. 자, 그죠? 이 만유인력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 라고 하면 만유인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GMM으로 계산합니다. R제곱분의 GMM. 중학교 1학년 책에도 이 비슷한 걸 봤는데 식이 나오는 것 같던데 R제곱분의 GMM으로 구해요. 됐어. 자, 예를 들어서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고 칠게. 그러면 2의 제곱분의 G는요. 만유인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에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뭐 이런 건데 우리 그냥 만유인력 상수로 넣을게요. 또는 1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 물체의 질량은 2kg고 이 물체의 질량은 10kg예요. 라고 하면 여기 2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만유인력의 크기가 5G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 네, G를 1로 보면 5N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유인력의 5N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꼬맹아 A가 B를 당기는 힘도 5N이고요. B가 A를 당기는 힘도 5N이라는 뜻이죠.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유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커질수록 만유인력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이 커질수록 만유인력의 크기는 커지겠죠. 근데 이때 하나의 물체가요. 질량이 커도 너무 큰 이 아이가 바로 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체가 지구 위에 서 있는 납니다. 지구와 나 사이에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한다.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그중 지구의 무게중심에서 나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R인데 상상해. 실제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야. 그러면 너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발바닥에서 배꼽까지의 거리야. 1m도 안 돼요. 지표면에 있는 물체들은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그 위에 서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는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체의 만유인력을 구할 때 다른 천체도 똑같습니다. 그 천체의 반지름을 습관적으로 그냥 R로 넣으면 된다. 그래서 천체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지구의 질량 곱하기 나의 질량 하시면 이게 지구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다시 말하면 나의 무게가
이게 날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 어떻게 계산된 건 줄 아세요? 천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그 천체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그 천체의 질량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 겁니다. 지구 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 값이 9.78 얼마 무한소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반올림해서 중학교 3학년 때 9.8m/s 제곱이 지구 중력 가속도야 이렇게 배운 거야. 근데 어차피 이것도 약이고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고등학교 때는 한 번 더 반올림해서 중력 가속도 10이야 이렇게 한 거죠. 되겠어? 자, 그럼 달에 가면요, 달의 중력 가속도가 있겠죠? 그건 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의 달의 질량을 곱한 값이 달의 중력 가속도야. 이 달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이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건데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달의 중력 가속도가 다르니까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값이 맞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중력 구하는 식 머릿속에 드세요. R 제곱분의 GM입니다. 이게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다. 알겠냐? 이렇게요. 이렇게. 너네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거 활용해서 영재하고 입시 문제 쓸 거잖아. 머릿속에 지대로 넣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마지막 저하고 5분만 하죠. 네 번째 마지막 힘이 부력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힘들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힘을 보여드리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 힘, 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력이 뭐니? 그러면 부력은 반드시 물체가 물과 공기와 같은, 그래서 액체와 기체를 합해서 우리는 유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부력은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입니다.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 그러니 이렇게 물이 든 컵 속에 물체를 넣으면 이 물체는요, 사실은 물체의 질량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지만 위쪽 방향으로 부력이라는 힘도 받습니다.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부력입니다. 자, 이때요. 그래서 중력이 10N인데 부력이 돼서 10N이야. 그럼 R타임이 0이죠. 그러니까 물체는 여기에 가만히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중력이 20이야. 부력은 10인데 그럼 가라앉겠죠. 중력이 10인데 부력이 20이야. 그럼 떠오를 겁니다.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언제나, 아니 부력은 언제나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중력이 없으면 부력도 없어. 중력 때문에 생기는 게 부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를 저는 알고 싶어요. 이 물체가 물속에 잠겼을 때 얼마만큼의 부력을 얘가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 엄청 많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초딩 때 배웠던 거. 물체를 용수철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잽니다. 됐어? 그러면 무게가 10N이니까 용수철 저울이 늘어나서 10N이라는 탄성력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얘가 10N인 거 알았어. 그리고 이 상태로 이물 속에 그대로 담급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는 중력하고 탄성력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와 똑같은 탄성력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물속에 넣으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과 부력도 생겨요. 그렇다고 물속에 넣었을 때
물체의 무게가 바뀌냐? 안 바뀌죠. 그대로 실립니다. 근데 부력이 하나 더 생기죠. 자, 예를 들어 부력이 4N이면 탄성력은 줍니다. 10이 아니고 6. 그래야 정지상태죠. 되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속에 물체를 넣으면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용수철의 무게를 쟀을 때와 물속에 넣었을 때 됐어? 용수철에 측정된 탄성력의 차이. 아까는 10N이었는데 지금은 6N밖에 안 되네. 그 차이를 구하시면 그게 부력의 크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공기 중에서 측정된 용수철의 탄성력에서 물속에서 측정된 용수철의 탄성력을 빼시면 그 차이만큼이 부력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렇게 물체를 넣는데 물체를 넣을 때요. 됐어? 물이 꽉 차 있었거든요. 물이 꽉 차 있었는데 이 물체가 들어가면 원래 물이 있던 자리를 물체가 들어가니까 자, 물체의 부피만큼의 물은 넘칩니다. 얘 부피가 V라면 넘친 물의 부피도 V입니다. 정확하게 물이 컵에 가득 차 있다면 물체를 넣으면 넣는 만큼 됐어? 유레카 넘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얘기했잖아요. 자, 물체의 부피와 똑같은 만큼의 부피의 물이 넘칩니다. 그랬을 때 이 넘친 물의 무게가 정확하게 이 물체가 물속에서 받는 부력의 크기입니다. 넘친 물의 무게가 정확하게 물체가 물속에서 받는 부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넘친 물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유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림 끝나고 영재 과거 반응에 갔을 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까지 유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체가요. 물속에 넣었더니 됐어?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잠겨요. 근데 물체를 넣기 전에 저울에 비커와 물이 담겨있는 비커의 무게를 쟀어. 그랬더니 100N이야. 여기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넣었더니 됐어? 저울의 눈금이 1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여기 이렇게 떠있어요.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바로 이 저울에 늘어난 눈금만큼이 부력의 크기입니다. 왜요? 중력은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데 부력이 뭔지 아세요? 부력은 물이 물체를 미는 힘입니다. 그쵸? 물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야. 그러니 사실은 이 물체에 물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했어요. 얼마? 20N. 근데 이 힘에 뭐가 생기니? 반작용. 그 반작용이 물체가 됐어? 네. 물체가 물을 누르는 힘이 생겨요. 누르는 힘이 생깁니다. 물체가 물을 부력을 받는 만큼 물체가 물을 꾹 하고 누릅니다. 얼마? 20N. 그러면 물체가 물을 누르면 됐어? 물은 눌리는 만큼 저울을 누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바닥에 닿지 않고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어도 물체가 받는 부력만큼 물체가 물을 누르기 때문에 그 힘만큼 저울이 더 눌려서 됐어? 체중계의 눈금이 올라갑니다. 이게 부력의 크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저울에 더 간 눈금이 부력이다. 자, 근데
이러한 부력은요, 뭐에 의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거냐면, 부력은요, 같은 물체라도, 자, 물체가 들어가면서 넘친 물에 무게가 부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체가 조금 들어가면 요만큼의 물만 넘쳐요. 물체가 다 들어가면 전체 부피에 해당되는 물이 넘치죠. 그러니 실제로 물체가 물속에 잠긴 부피가 부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게 돌이든 스티로폼이든 상관없어. 됐어? 정확하게 물에서 생기는 부력은 물체가 물속에 잠긴 부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얘는 물속에 2분의 1만 잠겼고 얘는 다 잠겼어? 그러면 A가 받는 부력에 비해 B가 받는 부력이 정확하게 2배 커요. 근데 얘는 얕은 곳에 다 잠겼어? 얘는 깊은 곳에 다 잠겼어. 그래도 잠긴 부피 똑같잖아요? 부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됐어? 부력은 얼마나 깊은 곳에 잠겼냐? 전혀 상관없어. 부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가 물속에 잠긴 부피에 의해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잠긴 부피가 많을수록 부력의 크기는 커진다. 이해되니? 했니? 됐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이 꼬맹이 새끼들이 입당 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 알아듣는 거 맞아? 알아듣겠어? 하겠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너네가 가지고 있는 아까 1회차의 운동, 그 1회차의 등가속도 운동에 자, 12페이지 18번까지 문제 풀었거든요. 그러면 넘겨서 13페이지부터 됐어. 그래서 자, 할 수 없는 문제들도 다 들어있는데 괜히 집에서 어렵다고 징징거리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들만 받은 프린트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받은 프린트 중에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오시면 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유라, 언제 방학?